예, 반갑습니다. KBS 김종석 PD입니다. 그 다큐 인사이트 이부작 그 붉은 자본주의 제작 담당했던 프로듀서입니다. 이런 자리에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서울대 동아연구소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다큐 인사이트 붉은 자본주의 막전 막후입니다. 예, 제가 찍은 제목은 아닌데 아무튼 제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제일 컸던 건 제가 지금 방송사 경력 25년인데 중공산당 100주년 특집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걱정하는 동료 PD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괜찮겠냐? 진짜로 많았어요. 저 프로그램 25년 동안 그렇게 방송도 만들기 전에 걱정하는 PD가 많은 건, 걱정하는 동료가 많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그 제일 큰 건 아마 저기 중국에 대한 현중 정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우려가 되게 많았고요. 그 우려가 핵심이 이제 최근에 언론사 방송국에서 이제 컨텐츠 만들었다가 이제 되게 현중 정서 때문에 그 거의 매도 당했다고 해야 되나? 거의 크게 손해를 본 케이스가 바로 비근한 예가 있었거든요. 조선 구마사라고. 이건 사실 고려말 조선 초의 이야기를 실존 인물이 몇 명 등장하고 사실은 전부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앞잡이라는 뭐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하다가 결국은 광고가 다 끊어지고 드라마가 폐지가 됐는데 그 고려사나 조선조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별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충분히 그 콘텐츠에서 가능한 영역이고 그 정도 상상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많은 학자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조기 종용을 했죠. 이게 가장 극명한 예였고 아마도 이런 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더러 해도 되겠냐 소리를 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극한 현중 정서, 공산당 하면 일단 빨갱이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일단 실제로 저한테 태극기 부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제 동료 피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됐던 중국을 너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지만 시청자 중 누군가는 그거를 중국을 편드는 걸로 이해할지 모르고 또는 중국을 찬양하는 걸로 이해할지 모르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음식일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저한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근데 저도 사실 그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방송사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예전에 그 KBS에서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 이런 기획을 했었어요. 이게 만주를 다룬 프로그램인데 2부작이었어요. 만주 대탐사 1편이 요하를 가다 2편이 금태조 아골타는 신라의 후예였다. 요하를 가다는 이제 그 홍산 문명 중국에 있는 이제 홍산 문명을 다루는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최초의 콘텐츠이고 유일한 콘텐츠로 알고 있어요. 지상파에서 홍산 문명을 다룬 것은. 그리고 이제 그 금태조 아골타는 이제 그 금태조 이제 그 중국 사료에 나오는 기록을 바탕으로 그 아골타 본인이 이제 자기가 신라의 후예라고 얘기했던 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룬 거였는데 방송 나오고 나서 바로 중국 대사관에서 쫓아왔어요. KBS에 실제로. 이때는 벌써 이게 지금 2009년이니까 10년도 훨씬 전이었어요. 10한 2년 뭐 전이죠. 근데 바로 중국 대사관에 쫓아와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어요. KBS에. 이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곤혹스러운 경험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찾아와서 그렇게 자기들 정책과 공식적인 노선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그때 한참 동북공정 얘기가 한참 나올 때였어요. 끝물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때까지 동북공정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대사관에서 다른 나라 방송국에서 방송한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항의한 예가 실제로 있었다. 그거 이제
뭐 지금은 사실 더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랑 외교라고 뭐 저도 이 말 들은 지 이 프로그램 하고 나서 전랑 외교라는 그 말이 떠돈다는 걸 이번에 떠나는데 그 중국에서 하라는 그 굉장히 공격적인 외교,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외교적 담론 또는 대내적인 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또는 뭐 보복에 가까운 뭐 행동을 액션을 취하거나, 그러니까 뭐 호주하고 이제 뭐 철광석이라든지 뭐 석탄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랍스터 뭐 포도주 다 수입 금지한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이제 확률이 크진 않지만 공영방송사에서 있는 PD로서는 내가 만약에 어떤 중국 관련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콘텐츠로 인해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이게 외교적 문제가 되거나 이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 이제 이게 뉴스타파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이제 수출량의 26%, 수입하는 게 우리나라 수입의 16%, 그리고 뭐 이제 수출 대상국, 수집 대상국 모두 중국이 1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 꽤 많고, 또는 중국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주식 하나만 얘기를 해도 중국 시장에서 뭐 어떤 조치가 나오고 중국 시장의 주식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한국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또 굉장히 많다. 참 이율배반적인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건 역시 돈이다. 돈. 돈과 연결, 돈에 대해서는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싫어하지만 중국의 돈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고 중국으로 인해서 나의 돈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매우 관심이 많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100년을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그 프로그램의 처음에 방향의 아이디어를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냥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을 돈으로 가지고 살아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약간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 공산당 100년을 하려고 한 보니까 이제 약간 현실적인 난관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당연히 현중 정서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전부 이렇게 속으로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담론 시장에서는 중국은 전부 나쁜 나라고 뭐 좀 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편향되지 않은,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중국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전문가를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는데 되게 도움을 준 게 사실은 이 책이었어요. 공상철 교수님이 쓴 코끼리에게 말을 거는 법이란 이 책이 사실 이제 저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엔 중국에 대해서 되게 선입견이 되게 많았는데 이 책이 저한테 준 제일 큰 자극 포인트는 중국 공산당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교 행위, 뭐 중국 공산당이 뭐 닉슨과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최초에 뭐를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공산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국민들 뭐 어찌고저찌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의 제일 큰 관심사도 돈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에 대해서 약간 시야를 달리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듣던 언론사에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것과 좀 다른 관점이 있는 책이었어요. 특히 뭐 그 제일 인상적인 거는 그 닉슨하고 이제 그 외교 관계를 뭐 등소평 때 그 뒤로 이제 그 하고 수립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공산당이 해외로부터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이야기가 되게 저는 좀 굉장히 충격적이고 친선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문을 더 얻게 됐는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이제 김진공 교수님이 그 이제 이
공상철 교수님이랑 같이 제가 처음에 프로그램 틀거리 봤는데 그 프로그램의 방향성이나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앉아 계신 박민희 논설위원님이 사실 정말 그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무식하게 구글로 그 공산당 돈, 공산당 자본, 뭐 공산당 월스트리트 구글로 막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사가 하나 걸렸는데 그 걸린 기사 제목이 왕치산 중국 공산당과 월가 자본을 잇다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종이신문으로 못 보고 구글링으로 검색을 하다가 읽었는데 그 기사를 클릭해서 읽는데 이거다. 거의 유레카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은 이제 그 왕치산이라는 인물이 월가랑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먼저 헨리 폴슨과 관계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월가 자본의 어떤 그 긴밀한 것에 대해서 그 지나가는 듯이 슬쩍 얘기하신 거였는데 그 저한테는 너무 이게 그 신선했고 아 이거다 진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민희 기자님을 만나 뵙자고 해서 만나 뵙고 제 기억에 한 2시간 정도 이런저런 말씀 막 랜덤하게 여쭤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기자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보시고요. 이 사람 이런 책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상철, 김진공, 박민희 이 세 분이 이 프로그램의 틀거리와 뼈대와 살을 다 붙여주신 거나 진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제가 뭐 토론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저널리즘하고 그 학계나 전문가 그룹하고의 이 뭐랄까 협업이랄까 아니면 뭐 이런 관계에서 좀 모델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방향성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세운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전문가 그룹, 뭐 취재원, 뭐 취재처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점이 좀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설계도를 다 그리고 이제 취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역시 이제 난관이 많았어요. 제일 큰 건 중국인 학자, 중국인 전문가를 섭외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섭외를 해야 하는데 섭외가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게 이제 뭐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섭외 시도를 한 20분, 이 20분도 사실은 전부 그 공상철 교수님이랑 김증우 교수님이 그 리스트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질문지 다 작성해서 다 메일 드리고 뭐 전화 놓고 뭐 했는데 어떤 분은 아예 그 가타부타 말도 없고 아예 반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전문가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족 출신이고 또 공산당 당교에 계시는 어떤 교수님은 사실 다른 방송으로도 저희 인터뷰 되게 많이 했던 분이었어요.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촬영 일자가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니 막 바빠요 뭐 어찌고 하더니 결국은 못한다. 그래서 섭외가 한 명도 안 됐어요. 중국 학자가 딱 한 분 됐어요. 딱 한 분. 섭외 성공한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분이었어요. 원태준 선생님.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 이름은 이번에 처음 듣지만 책을 이제 읽고 뭐 들어보니까 뭐 약간 그 중국에서도 좀 이렇게 남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뭐 현직이 아니셔서 가능했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분조차도 나는 마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마윈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지 마라. 딱 처음부터 선을 그으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다.
그 뭐 사삼 방안이니 뭐 그 공산당 자본과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 일반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마윈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아예 묻지 마라. 그 제안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공산당 프로그램인데 중국 학자가 딱 한 명밖에 안 나오는 아주 그 이상한 공산당 프로그램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그랬고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현장 촬영을.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재진이 직접 한국 취재진이 넘어가서 취재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면 가기 전에 자가격리 2주 가서 2주 뭐 해야 되니까 한 달을 벌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 현지 특파원이나 중국 현지에 있는 크루들한테 제가 이런 취재 내용을 주고 촬영을 해달라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상황이 그거는 사실 결정적인 난관이 아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룽이런이라는 사람이 꽤 비중 있게 제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과 자본가의 관계를 자본가의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이 룽이런이었고 공산당과 자본가의 관계의 현재를 상징하는 인물이 마윈이었어요. 그래서 1편의 경우에는 이 두 인물이 프로그램의 축이었는데 이 룽이라는 인물도 뭐 중국에서는 거의 그 굉장한 그 뭐 위인급에 해당되는 그 민족 자본가에서 이 붉은 자본가 뭐 거의 그 최초라고 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뭐 경제부총리도 하고 뭐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고향이 그 우시거든요. 우시에 그 옛날에 이분 저기 그 방직 공장 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개조해서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룽이런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 중국 사람들 가서 사진 찍고 관광하고 다 해요. 아니 다 해요. 근데 촬영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왜? 그랬더니 그 제가 신청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중국 내에 있는 특파원, KBS 특파원이 신청한 거. 그러니까 특파원들은 원래 그 좀 그 관용도가 넓어요. 우리 지금 박민희 기자님 계시지만 그 이 어차피 그 중국 내에서 이렇게 그 특파원 신분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고 이건 사실 뭐 국가 기밀도 아니고 이미 중국 일반인들은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설이고 다 관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특별한 걸 찍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박물관에 돼 있는 전시물하고 사진 찍고 사람들 관람하는 모습 찍고 뭐 인터뷰만 좀 하겠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둑 촬영이 다른 게 아니고 아이폰으로 관광객인 것처럼 들어가서 아이폰으로 찍어서 아이폰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아 외신들하고는 그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 공산당의 뭐 주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일제히 코멘트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중국 전문가도 거의 없고 중국 공산당의 주요 인물들을 현장도 거의 찍을 수 없는 그 아주 그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제가 처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니까 뭐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영상 자료를 영상 자료를 열심히 뒤지죠. KBS의 이제 영상 자료 시스템인데 제가 거의 3달 동안 그 모든 뭐 공산당, 마윈, 뭐 알리바바, 뭐 룽이런 프로그램을 모든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KBS에 있는 자료를 거의 다 뒤졌어요. 그래서 사실 KBS에 이런 자료도 있었나? 저도 몰랐던 자료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그 룽이런이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기 그 투자유치공사 시틱 그래서 근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검색을 뭐 제가 시틱이라고 검색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검색을 하니까 80년대 초에 만든 무슨 다큐멘터리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사다가 더빙만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목도 심지어 룽이런이라고 자막이 안 나가고 자막은 다른 이름으로 자막이 나가요. 원고도 의기진이라고 나가더라고요. 의기진? 근데 얼굴이 룽이런이랑 너무 똑같은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시틱 검은 아 룽이런 맞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인제 그때 인제 아마 NHK 아니었을까 싶은데 인제 그 자기들 프로모션의 하나로 인제 해외 언론사들 데리고 찍은 그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무하는 모습 뭐 이런 게 나갔는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유튜브와 이 빌리빌리라는 게 사실 이 중국의 유튜브라는 건데 저 사실 이런 게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하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모든 걸 다 뒤지다 보니까 그래서 뭐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뭐 저기 이런저런 영상들 자료들 중에 특히 인제 그 마윈이 상해에서 그 포럼에서 했던 그것도 그 풀 영상을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풀 영상이 한국에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검색하면 풀 영상을 획송할 수 있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누구누구한테 영상 좀 다운받아서 나한테 우리 웹하드로 올려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아이디로는 접속을 해도 다운 자체가 안 돼요. 뭐 그래서 하여튼 영상 자료를 엄청 뒤졌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은 영상은 한계가 있는 아이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였죠. 그러니까 영상미로 승부하는 영상미나 뭐 참신하고 강력한 영상 이런 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스토리텔링 주제 스토리텔링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주제는 자본가 또는 자본가 공산당의 공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제에 부합하는 것들에 해당되는 사례나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하고 그걸 찾는 데 에너지를 많이 집중했고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건 다 버리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사실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송이 나갔는데 1편이 이제 여기 6월 24일 날 나갔는데 시청률이 6.2%가 나왔는데 이게 금년에 다큐인사이트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현재까지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 시청률 상위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다큐인사이트가 시청률이 4%대 나오거든요. 워낙 이제 채널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근데 뭐 그거보다 거의 2배 아니 2% 정도 더 나왔죠. 뭐 굉장히 시청률이 많이 나왔고 이게 이제 전편이 유튜브에 이제 올라갔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66만에 조회수가 66만에 나왔고 2부는 이제 월가루 광고보다는 4.8% 68분 만에. 근데 먼저 댓글에 저 댓글 잘 안 보는데 댓글 보면 이렇게 상처받는 경우가 댓글 잘 안 보는데 이제 제가 특히 2편 같은 경우가 그 댓글이 이제 지금 기억나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해외에도 좀 다른 나라 사람들 좀 보게 해야 될 것 같다. 진짜로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방송 PD 연합회에서 주는 이달의 PD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결론 이 방송에서 얻은 제 개인적인 결론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까지 중국 관련된 콘텐츠가 물론 한국 사람이 만들고 한국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콘텐츠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그 관점부터 처음부터 생각을 했지만 그 점이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존의 그 중국을 다룬 콘텐츠와 좀 달라 보였을 것 같다. 차별점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류의 그 전문적인 콘텐츠를 만들 때 그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언론계의 전문가 집단과 그 학계의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이렇게 연계 내지는 협력 내지는 공조를 할 것이냐. 저는 이번 케이스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좀 운이 좋게 이렇게 풀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되새겨볼 만한 지점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주어진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제가 이 모든 정보량과 이런 그 전문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PD인 제가 혼자서 다 이거를 찾고 섭외하고 이게 제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검증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고, 설사 가능했다 하더라도 효율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프로그램이 이 정도 밀도를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이제 초기 단계에 그 박 기자님이나 저기 그 두 분 교수님, 숭실대 공성철 교수님이나 그 김진공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제가 그 에너지를, 저의 그 주어진 에너지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는 그게 이 프로그램 성공의 큰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